이번 시간부터는 소득세를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법인세 과정은 사실상 이제 세무 1급이라고 하는 자격증 과정에 들어가야 배우는 거고, 세무 2급까지 진행되는 과정까지는 소득세를 배워요. 근데 소득세를 배우기 전에 반드시 숙지를 조금 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소득세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의 소득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소득을 지급했을 때 해야 되는 거에 위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소득세를 배웠으니까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5월에 신고하는 걸 당연히 할 수 있겠지. 못해요. 우리가 배우는 과정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걸 어디다 당겨서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배우는 부분의 수업은 없어요. 지금 현재. 자격증하고 관련된 거에서는 그런 부분 내용은 싹 빠져 있고요. 누구의 입장만 있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소득을 지급했을 때 우리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세라는 세금하고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징수하고 우리는 차익만 줘야 한다라고 하는 실수령액에 대한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부분만 얘기를 해요. 그거에 위주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소득세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자격증 목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이 소득세 관점을 조금 갖고 갈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이 소득이 어느 소득으로 분류를 시켰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시험은 근로소득에 가서 해, 사업소득에 가서 해, 퇴직소득에 가서 해라고 써 있지만 그 부분의 분류는 내가 업무를 할 때는 아 이게 퇴직소득을 신고했어야 되는 거지 아 이건 사업소득이었지 이건 기타소득이었지라는 관점은 내가 정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아요. 가장 쉬운 게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이고요. 그리고 퇴직소득은 또 세무 2급 과정에는 없어요. 세무 1급에서만. 근데 퇴직도 실제 왜 소득세가 자격증은 쉽지만 업무는 어렵다라고 왜 자꾸 잔소리처럼 얘기하냐면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실제 가서 여러분 검토를 해보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회계를 이제 공부했으니까 회계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결산하기 전에 결산하는 시점에 종업원이 그만두던 가정에 뭔가를 열심히 세웠죠. 그러면 그런 형태를 줬을 때 세금 지급은 어떻게 할 건지? 아, 우리는 그 형태도 가지고 있고 또는 그 형태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사회에 적립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할 건지. 그럼 사회적립제도가 DC유하고 DB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서두에 대한 얘기를 끌고 가서 내가 정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이 그런 얘기를 깊이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상 문제이긴 해요. 네,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 가면 DC, DB, 회사가 주는 퇴직금 세 개가 다 갖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우리는 시험을 보거나 공부할 때 DC만, DB만 회사가 주는 거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심각한 회사는 일을 정말 복잡하게 하는 회사는 세 개가 다 섞여 있거나 또는 두 개가 섞여 있거나 이런 식의 형태들을 지닌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랬을 때 세금 신고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 신고까지. 근데 우린 그 과정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회계 때 진행했던 교수님이 그 얘기를 조금 깊이 해주셨으면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그냥 회계적인 입장만 얘기하셨다라면 저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고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증에서는 어차피 지금 얘기하는 것만 가져가면 되겠지만 자, 그리고 소득세는 크게 세 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기본 개념이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란 부분, 세 번째는 납세 절차. 세 번째가 가장 쉬운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소득세 기본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건 소득세 종류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부분, 그걸 배우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근무를 안 해봤다 하더라도 학생이라 하더라도 아, 나 원천징수한다 또는 연말정산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라고 하면 또는 서대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다라면 그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필요하겠죠. 우리 왜 부가가치세 얘기할 때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과세표준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액을 계산할 거고, 근데 그 세액에서 국가가
뭔가에 배려하는 부분으로 누군가의 무슨 내용을 공지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뭔가에 대한 세액에서 세액 감면을 하거나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이 다 끝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얼마 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계산하는 게 두 번째 챕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가 우리가 시험 목적상을 놓고 본다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작업이 모두 다 두 번째 챕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 얘기하는 걸 잘 갖고 가야 실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기, 연말정산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세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인 소득세의 기본 개념은 다시 8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8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뭐 소득세 기초 개념이란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걸 배울 건데 그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음 연도 5월에 종소세 신고해요라고 하는 게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라고 하는 부분에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소득별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에 대한 걸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소득을 주면 그게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를 뗄 건지, 그게 사업소득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를 징수할 건지, 근로소득이니까 간이세법에서 징수할 건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근데 지금 보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있지만 퇴직소득이 없죠, 여러분. 그리고 양도소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은 현재 출제하는 시험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되고요. 나는 그거 양도소득에 대한 거 시험을 본 적 있다 그러면 세무회계 1급 정도 가면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론 시험이 있어요. 세무회계라고 하는. 지금 그런 시험이 아니면 사실 아예 볼 수도 없죠. 자, 그리고 퇴직소득은 2급 과정에는 없고 1급 과정에만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소득에 대한 분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이 8번이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우리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그 부분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월계수가 있으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또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까지 정리가 되면 첫 번째 챕터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기초 개념이라는 부분하고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까지 하나의 시간으로, 하나의 강좌로 구성을 해서 끝낼게요. 자, 그러면 소득세 기초 개념부터 갈게요. 자, 소득세 기초 개념에 가서 이제 우리가 소득세라는 부분을 이제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배우고 들어온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부탁할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은 무엇에 대한 관점으로 보지 말아달라. 우리가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배우는 과목이 있단 말이죠. 최소한 내가 회계 쪽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배우는 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걸 배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의 종류를 배우고 그리고 지금 배우는 소득세라는 걸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는 그러면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배워요. 근데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다? 소비세였던 거죠. 그냥 소비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국가는 몇 프로를 징수하겠다? 10%라는 단일세율을 징수하겠다. 그래서 단일세율 또는 단일 비례세율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또는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해세율을 적용받으면 영세율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에 대한 성격이지 소득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란 거로 나뉘어요. 다만 소득세라고 부르는 부분은 누가 소득을 벌어들인데 주체가 있겠죠. 소득을 벌어들인 주체. 근데 그 주체가 누구였다? 개인이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개인. 그래서 이 개인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이제 법에서는 자연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참 말 어렵게 쓰죠, 여러분. 그래서 자연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소득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자연인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법인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의 세금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만나게 되더라. 다만 이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소득세 부분은 어떤 관점으로 많이 만나게 되냐면 누군가한테 소득을 지급하면 지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연의 장소에서 무엇을 해라? 징수를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연의 장소니까 원천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원천지에서 징수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 원천징수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울 때 법인세도 원천징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어요. 근데 법인세도 원천징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법인이 원천징수한다는 게 아니고요. 법인이 벌어가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당연히 개인이 소득을 벌고 법인이 소득을 벌면 상대편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게 있다. 아, 또 마이크 이상해요? 마이크 소리 아예 안 들려요, 여러분? 아, 돌아왔어요? 뭐의 문제일까요? 큰일이네요. 지금은 괜찮아요? 왜 그러죠? 건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펜으로 쓰는 거 말고는 몸을 건든 게 없는데?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원천징수라고 써준 부분은 지금 소득자가 개인이었을 때, 법인이었을 때 상대편이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관점을 조금 가지고 가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수업할 때마다 관련된 회계세 쪽이, 회계하고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 매번 얘기를 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원천징수라고 하는 부분의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원천징수라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받는 입장?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이었다라고 하면 소득세 입장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받는 입장이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법인의 소속이고 내가 법인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분명히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원천징수란 부분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었다라면 그것만큼 빠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배울 때 뭘 배웠을 거냐면 나 원천징수를 당했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인에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법인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는 원천 징수를 하는 자의 입장에도 있을 거고요. 하는 자. 왜냐면 직원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법인을 근무하면 원천 징수를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원천 징수를 무엇하는 자, 원천 징수 당하는 자의 입장으로도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당하는 자.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면 원천 징수를 하는 자의 입장이면 회사에서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주거나 또는 그만둔 직원한테 퇴직금을 주거나 이런 식의 성격들이 들어오면 지금 법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종업원한테 월급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 근무를 하는 사람이면 근로자한테 소득을 줄 때 원천 징수 하는 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회사의 종업원으로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회계처리를 뭐라고 했을 거냐면 나는 원천 징수에서 잠시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 뒤에 납부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금이라고 배웠던 부분, 그게 지금 배우시는 소득세 관점이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내가 원천 징수를 당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데 원천 납부세액이 있었다. 내가 내고 싶지 않은데도 원천 납부가 있어서 세금을 떼고 주더라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리 낸 세금, 법인이 미리 낸 세금이에요 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면 선납세금이라는 걸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소득세 부분에 다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러면 법인세 부분의 원천징수는 법인세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법인도 원천징수에 대한 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소득세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득세에 공시되어 있는 세율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인한테 이 원천 납부로 등장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무슨 부분? 지금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 무엇에 해당이 되면 이자 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면 여러분은 이자 수익이라는 회계 처리를 수익으로 할 수 있죠. 이거였을 때. 그리고 지금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 배당 소득에 해당이 된다라면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배당 소득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당금 수익이라는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배당금 수익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상하다. 이거는 원천 납부 수익이 없던데 우리 배당 5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통지문 왔는데 그대로 들어오던데
맞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 배당소득의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건 특수한 예외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 배당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 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배당금을 줄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아,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자의 입장, 내가 회사에서 받는 자의 입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이 법인과 관련돼서 회계 처리할 때 나 이자 10만 원을 받았는데 원천 납부세 15,400원을 빼고 나머지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벌써 결론이 난 거죠. 아, 14%로 원천 징수하는구나. 라는 관점이 나와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방소득세도 법인도 이제 내게 되어 있어요. 원천 징수를 당하는 입장이 있을 때. 그래서 15.4%를 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원천 징수라는 관점을 설명하고 가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득은 법인이 벌는 거, 개인이 버는 거를 알린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소득세라고 부르는 건 누가 벌어들이고 있는? 개인이 벌어들이고 있는. 그래서 개인이 소득을 벌었다라면 그 소득을 무엇으로? 과세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무엇하는? 징수하고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과하는 국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건 우리가 시험이 세무는 여기까지만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무슨 비교할까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다른 점, 같은 점 찾기라겠죠. 그럼 부가가치세도 국세였어요. 그렇죠? 소득세도 국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소득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조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담세자와 납세자가 무엇하는? 일치하는 직접세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제가 부가세와 소득세 비교하라고 했어요.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였나요? 간접세였나요? 간접세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져. 납세자는 누구였고? 사업자.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그래서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접세. 근데 소득세는 원천징수의 개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무엇하는? 납부하는 사람과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소득세 특징으로 넘어가고 보시면 개인 단위 과세제도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개인 단위 과세제도라는 표현을 무슨 의미로 받으시면 되냐면 우리 이제 맞벌이 부부를 생각을 해보실 때 남편도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부인도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A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인은 B 직장을 다니고 있다. 아 그러면 우리 소득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서 볼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대, 손은 부부별로 합산을 했더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수업 잠깐 정리할게요. 마이크 때문에 오늘 조금 애를 먹을 것 같은데 볼게요. 우리가 개인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과 부인이 맞벌이 부부였을 때 둘 다 지금 현재 소득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됐었을 때 우리가 왜 세대라고 하면 여기 주민등록번호에 세대주가 누구이고 그 세대도 밑에 쫙 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그 세대로 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부부가 맞벌이면 A하고 B를 더해서 같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다. 원칙적으로 뭐로 가는 게 맞다. 각각 가라. 남편은 남편대로 근로소득이 있다라면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그리고 부인도 지금 직장을 다닌다라면 부인은 부인대로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모아서 세금을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개인별 과세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다만자가 문제예요. 다만자. 자, 다만에 와서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다만자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공동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누구누구 왜 이렇게 써 있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A하고 B하고 무엇하고 있다. 나 동업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동업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동업을 하고 있으면 A와 B에 대해서 분명히 무슨 부분, 이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본인들이 얼마씩 출자했다라는 비율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씩 나눠 갖기로 했다라고 하는 소득 분배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이제 출자 비율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동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A는 70% 출자를 했기 때문에 소득이 벌어지면 난 70% 가질 거고 B는 30% 출자를 해서 나는 30%를 갖기로 했다. 그러면 A의 사업소득, B의 사업소득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들이 탈세할 목적이었던 거예요. 조세가 회피잖아요. 그러면 나는 세금을 무엇하고 싶어서, 적게 내고 싶어서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신고를 했던 거죠. 근데 세무서가 나와서 보니까 이건 공동사업이 아니에요. 서류만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고 동업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 하겠다? 야, 하나의 소득으로 신고할게. 그럼 이제 세법이든 그 얘기하겠죠. A 소득 갈 거냐, B 소득 갈 거냐는 게 고민이 되시겠죠. 그것도 법의 규정에 있어요. 그 원칙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우리 간혹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조언을 얻었는데 공동사업자는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대부분 이런 위협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탈세를 하겠다고 일부러 이렇게 공동사업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사업자라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진짜로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하는 분들. 그리고 이게 왜요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인 10%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소득세를 뭐라고 배울 거냐면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배울 거거든요. 일정 금액이 무엇되면 넘어가면 우리 세율이 뭐가 되다 더 높아지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소득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더 낮은 세율을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불법을 할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열거주의 과세 방식. 자, 열거주의 과세 방식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는 이 열거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세예요. 근데 열거주의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누구냐면 법인세. 자, 법인세는 열거주의가 아니라 무엇으로 가겠다? 포괄주의로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열거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소득세라는 세법에 들어와서 봤더니 이 소득은 이자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소득은 배당으로 가는 게 맞고요.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거는 기타 소득에 들어가고요. 등등등.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소득이라고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해놓은 것만 무엇하겠다. 우리는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러니까 열거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왜 이자 배당 사업 기타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회사에서 뒤에 가서 좀 돈을 쓰려고 돈이 생겼을 때 적금을 들었고 그리고 적금이 들었으니까 적금 만기가 되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거든요. 거기서 당당하게 대변에 뭐라고 쓰고 이자 수익이라고 쓰고 차비는 미리는 세금 있다고 선납세금도 써놓고 나머지 통장에 돈 들어서 돈 들었다가 다 처리했더니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신고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소득은 사업이 아니고 이자예요 라고 하면서 걔를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열거주의 때문에 그래요. 세법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너가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라고 하는 건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다? 이자 소득이야. 그래서 위치도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열되어 있는 또는 열거되어 있는 것만 우리 세금을 징수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벌써 무슨 소득이라는 이름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쉽지 않아요. 네, 그 원리를 다 알아야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열거주의 과세 방식 때문에 또 하나 나온 게 지금 본연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겠다. 제가 아까 사업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런 걸 소득 원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을까요? 그런데 법인세는 포괄주의라는 거예요. 자, 포괄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뭐로 인해서 돈을 벌었는지 난 따지지 않겠어.
그럼 따지지 않으면 무슨 부분이냐? 난 나열해 놓지 않을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회계에서 배울 때 이런 걸 배워요. 우리는 영업적인 수익이냐라고 해서 배우는 영업수익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소득세에서는 영업적인 것만 사업소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업적이지 않은 소득도 무엇하겠다? 세금 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영업적이지 않은 게 뭐라고 배웠을까요, 여러분? 영업 외 수익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합으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포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부분? 우리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돼요, 여러분? 자본. 근데 그 자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순자산이 무엇하면 증가하면 세금을 내야 해.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걸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은 다른 개념이에요. 소득 원천설은 본연의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열거되어 있는 위치가 다 다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포괄주의라는 건 난 그렇게 보지 않고 숨에서 회사의 재무적인 입장을 놓고 본다면 순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영향을 준 게 있었다면 그게 영업수익이든 영업의 수익이든 세금을 다 내게끔 하겠어 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 포괄주의가 일부분이 두라져 있는 소득이 있어요. 그 소득의 대표적인 게 이자하고 배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은 그렇지 않은데 이자나 배당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교재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교재를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 그냥 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좀 뒤쪽으로 넘어가서 뭘 볼 거냐면 소득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318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자 소득에 대한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319페이지 보시면 배당 소득의 범위가 있어요. 근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 그럼 이자 소득을 보면 원문자 9번이 있을 거예요. 가로 2번에 이자 소득의 범위, 그리고 원문자 9번에 가면 위에 있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19페이지에는 배당 소득의 범위에 8번에 가보면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입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은행에서 예금을 가입해서 받은 돈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것처럼 성격이 유사하면 그건 이자로 볼 수 있으니까 너가 넣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괄주의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형별 포괄주의. 그래서 이자와 배당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소득세 과세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소득세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가 있고 분류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다. 그래서 종합과세의 의미는 무엇이고 분류과세의 의미는 무엇이고 분리과세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 인사 때 나오는 것만 하자. 그래서 간단하게 했을 때 이 얘기했었죠. 자, 종합과세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 아니,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계산해서 세금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종합하여 합산하여 계산하는 걸 우린 종합과세라고 한다. 원래 여러분 소득세에서 얘기하는 우리 소득세 종류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맡겨서 벌어들인 부분 때문에 나오는 이자소득. 누군가한테 돈을 맡겨서 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나오는 배당소득.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였다고 해서 사업소득. 그리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계약을 썼다고 해서 나오는 근로소득. 그리고 우리는 55세 또는 65세부터 사실상 65세가 답은 아니에요. 네, 55세는 정해져 있지만 65세는 64세인 사람도 있고 63세인 사람도 있어서 그냥 저희 때 기준으로 지금 현재 65세 기준이니까 자 그럼 그 기준으로 우리는 뭘 받더라? 연금을 받는다고 하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는 세금이라는 걸 내야 되겠죠. 그래서 연금이 있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네. 그걸 기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회사를 그만뒀더니 무엇을 우리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또는 취업규칙에서 퇴직이라는 퇴직금을 주었다. 부분이 있고 내가 갖고 있었던 집을 팔았더니 양도했다고 해서 세금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실질적으로 몇 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징수한다.
8개예요. 그래서 8가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8개예요. 근데 그 8개 중에 누구에 대해서는 이자부터 어디까지, 기타에 대해서는 무엇해야 된다? 종합하여,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부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 사, 근, 연기라는 걸 공부할 때 대부분 많이들 외우긴 하죠. 왜냐면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퇴직과 양도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퇴직과 양도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으로 묶어버려라. 그래서 종합과세를 해요. 그런데 두 개의 소득에 대해서는 무엇하지 말아라. 묶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고 분류과세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퇴직과 양도는 무엇한다? 합산하지 말고 따로따로 가. 그래서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분류라는 게 나누는 거잖아요. 네, 나눠서 가라. 나눈 부분. 그러면 이 분류과세라고 하는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나오는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헐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간헐적이긴 하는데 금액이 무엇하더라? 커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묶어버리면 무슨 효과가 또 나오는? 우리 결집 효과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결집은 이게 한쪽으로 몰려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금의 부담이 너무 많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한 직장에서 열심히 10년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10년에 대한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커지겠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양도라고 나오는 부분의 대표적인 게 주택의 양도라든지 우리 비상장 주식의 양도가 대표적이에요. 그럼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금액이 작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결집의 효과라는 부분을 누가 해결해 줄 거냐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누군가 더하는 거 하지 말아라. 두 개의 소득은 어떻게 해라. 각각 별도로 과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분류과세예요. 그럼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자부터 양도까지에 대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 아이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또 있더라. 그래서 원천징수를 한다. 근데 그 원천징수만으로 무엇 하더라? 아이고 세금 신고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게 분류과세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분리시켜버려서 끝내라. 그러니까 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분리과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자, 그럼 누구는 분류과세가 없다? 양도는 분류과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류과세 자체가 안 나오는 소득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소득? 아, 양도소득은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다른 소득하고 무엇하지 말고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별로 소득이 무엇할 때? 지급될 때 소득세를 무엇할 것이다? 원천징수할 것이다. 근데 그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을 우린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류과세 의미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연말정산 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그럼 우리가 부양가족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양가족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득에 대한 부분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에 들어온다라면 지금 부양가족을 인정을 해서 연말정산 때 사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그 소득의 기준에 들어오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결국 기준에 초과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부분?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소득이 발생이 됐지만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합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아,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득이 있는 사람처럼 본다. 소득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 소득이 없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소득이 없는 자처럼 정리가 돼버리니까 이 분리과세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한 부분만 있다라면 뭐가 되나? 아, 너는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에 무엇되는 포함될 수 있는 소지가 돼요. 시험의 키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산 실무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하는데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사람을 넣어라. 그러면 이 분리과세가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러 갔을 때도 이 요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연말정산의 첫 단추부터 다 문제가 생겨요. 제일 어려운 건 이 분리과세 요건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시험은 암기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업무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 외우지 못하면 이 의미만 갖고 가셔서 내가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요 세 가지 용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와지는 부분은 초과 누진세율. 자, 지금 현재 2020년 귀속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소득세는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하고 다른 점 얘기했어요. 단위세율이면 얘 누진세율이다. 단계는 몇 단계로 이루어졌다? 7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아니, 소득이 많다라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소득이 적다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세율, 낮은 쪽의 세율을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개인한테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끔 무엇하겠다, 징수하겠다. 그래서 뭐 소득의 재분배를 하게끔 하는 게 초과 누진세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또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돼요. 음능부담의 원칙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수직적 평등을 하려고 보니 이 음능부담 원칙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초과 누진세율의 7단계를 봐야 되겠죠. 외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부탁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취업반이잖아요. 그러면 시험, 이제 면접을 보실 때 이런 걸 물어보는 면접관들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몇 번 신고하는지 알아요? 이런 거하고 같이 소득세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7개 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세율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시면 최대 6%부터 최대 42%까지 구간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누가 1200 이하는 6%이고 1200 초과 4600은 15%이고 4600 초과 8800은 24% 이거 안 해요, 여러분. 네,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을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차등되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써드린 부분에 과세표준에 보면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금액의 몇 프로를 6%를 징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 1200 초과 4600에 대해서는 그럼 여러분 1200만 원 곱하기 6% 하면 72만 원이잖아요. 그럼 72만 원의 세금에 더하기 우리가 1200 초과니까 내가 지금 4600을 받고 있다. 그럼 4600에서 1200을 빼면 3400이겠죠. 3400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구간으로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게 초과 누진세율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간편법을 쓰자라고 얘기해요. 자, 이 간편법은 여기 이제 초과된 금액에서 세금이 누진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의 폭에 대한 걸 빼줘보는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율은 어떻게 가자? 6%, 15%, 24, 35. 자, 이런 걸 한계 세율이라고 해요. 내가 소득이 벌어지면 그 소득 중에 가장 높은 세율 적용되는 거. 그 높은 세율을 한계 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한계 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차등에 대한 넘치는 금액에 대해서만 초과 누진세를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적용했다라고 하면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걸 무엇하면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빠지는 금액을 누지 공제라고 해서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계산 방식이에요. 가산법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됐던 세금액, 초과된 금액에 누진세를 곱해서 더해서 계산한다. 근데 우리 간편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한계 세율을 곱하고 무엇하는 거 누진 공제액을 빼서 계산하는 부분. 그러니까 차이만큼의 부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빼는 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로 적용을 하든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례를 하나 써드린다면 자,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근로소득의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 가산법에 의해서 나는 세금 계산을 해보겠다. 그럼 가산법이면 여러분 지금 현재 2천만 원이면 1200 초과 그리고 4600 이하라는 구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6%를. 그럼 1200 곱하기 6% 하면 72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2천만 원에서 1200을 빼면 80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800만 원은 내가 지금 현재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인데 6% 적용하는 구간이 1200까지니까 1200을 빼면 초과된 건 800이죠. 그 800에 대해서 몇 프로? 15%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그거 계산했더니 12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72만 원 더하기 120만 원 하면 15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자, 근데 간편법에 의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그냥 곧바로 여기 한계세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곧바로 곱해라.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우리 15%를 하고요. 거기서 그럼 여러분 2천만 원 곱하기 15%를 하면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 자, 2천만 원 곱하기 15% 하면 3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현재 30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그 300만 원에서 우리 누진공제 얼마? 108만 원을 빼면 그럼 이런 192만 원. 그럼 두 개는 무엇해요? 동일하죠. 어떤 계산 방법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선임들이 뭐 설명할 때 지금 가산법을 쓰는지 간편법을 쓰는지 얘기 안 하고 막 계산을 해요. 근데 내 눈은 막 돌아가죠. 뭐로 계산했지? 그러면 어떤 거를 했는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뭔가 필요할 때는 이거 계산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현재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만 갖고 가세요. 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단계요? 7단계이고 6에서 최대 42% 구간이다. 라는 것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초과 노진세율이라는 거,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또 들어가 보죠. 자, 인적공제제도. 여러분, 인적공제제도라고 하는 건 사람에 대한 부분을 무엇하겠다. 아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겠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인적공제제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세가 아니었어요. 인세가 아니었어요. 근데 소득세는 그러면 인적공제제도가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인세라는 성격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것도 고려한다.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인세가 아니라 물세였어요. 소비되면 무조건 뭐 되라? 10%를 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누구랑 먹고 사는지, 부양을 몇 명 해야 되는지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소득세나 법인세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양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지금 무슨 부분, 부담 능력은 당연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세금 징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 공제제도가 있는 인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하는 부분. 자, 신고 납세 제도는 우리 말 그대로 세금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이 있고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겠죠. 그럼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언제? 다음 연도 5월까지 무엇 해야 된다? 신고 납부하라는 제도가 있다. 그럼 다음 연도 5월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무슨 얘기 많이 쓰시냐면 우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요.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 부분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면 그것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재 부분에 나와져 있는 거 위치를 조금 바꿔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원천징수 제도라고 하는 부분. 교재는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인적공제 제도, 그 다음에 원천징수, 그 다음 신고 납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 글이 조금 많아서 위치만 조금 바꿔서 갑니다. 뭐 바꾼 거에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네, 의미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원천징수 제도는 앞에서 이제 소득세 얘기할 때 법인의 입장, 개인의 입장 막 설명하면서 우리가 원천징수 관점을 조금 갖고 가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원천징수 두 개를 다 만날 것이다. 내가 징수를 하기도 하고 내가 징수를 당하기도 하고. 자, 그랬을 때 그 원천징수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본연의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본연의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을 할 때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세금을 떼고 차액만 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 얘기를 할 때요. 난 분명히 회사에 근로계약을 했었을 때 받기로 했던 약정 금액은 현재 500만 원이었는데 내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500만 원보다 작은 돈이 들어오더라.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는 뭘 하라는 의무가 있더라. 원천징수를 하라는 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린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원천징수를 왜 하냐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있는 부분이에요.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 그러면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안 하고 그냥 주면 원천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천징수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원천징수가 잘못됐다 그러면 소득자한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부가가치세 얘기할 때 여러분 부가가치세도 예수금 용어를 썼잖아요. 근데 그 부가세도 무슨 의미였어요? 매출자는 매입자한테 뭔가를 넘겨줄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무엇해라? 징수하라고 하는 징수제도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금이라고 정리해놨다가 뒤에 내가 대신 냈던 세금이랑 정리하고 차액만큼만 내거나 내가 더 낸 게 있으면 돌려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소득세도 지급하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업무예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는 세무 2급에 안 내요. 여러분 실기 문제에 아예 없어요. 그러면 가산세 문제는 안 보느냐? 아니요. 세무 1급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면 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는 아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 할 때 가산세가 종류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입장에서는 가산세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원천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불성실한 표현을 쓰긴 하는데 신고 불성실이 아니라 납부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의미를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납부와 관련된 불성실의 가산세가 있다. 자, 그럼 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부분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하나는 무슨 징수? 예납적 원천징수. 이런 완납과 예납은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완납했다 그러면 더 이상 낼 게 없다라는 얘기죠. 예납했다는 얘기는 낸 거는 맞지만 확정의 금액은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완납적 원천징수는 누구하고 똑같은 우리 소득세 징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있었잖아요. 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납세 의무만으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확정 신고를 안 한다는 표현도 써요, 여러분. 확정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은 사실상 소득이 있는 것처럼 본다,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본다, 없는 것처럼 본다. 그럼 제가 X하는 건 없는 거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보는 부분. 자, 그럼 예납적 원천징수는 뭐냐면 똑같이 완납적 원천징수는 해요. 근데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고요. 자, 누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예요, 여러분. 이 원천징수 얘기를 하는데 회사가 원천징수 하다 보니까 그 개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회사에서 해줘야 되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회사가 해줘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소득을 지급받은 자요. 그럼 저겠죠, 여러분?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이 직접 하는 거지 회사가 해줄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득자가 추후에 해당 소득을 무슨 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다라면 그 소득하고 합산을 해서 무엇해라?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라. 그러면 이걸 언제 한다고요? 다음에 5월이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까지? 5월 말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나는 지금 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세금을 뗐는데요. 그 뗐던 세금은요? 라고 하면 아 그거는 미리 낸 세금이라고 얘기해요. 자 미리 내서 뭐라고 붙이냐면 기라는 걸 붙이겠죠. 그래서 기 납부세액으로 무엇하겠다? 공제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 나면 그 결정대에서 누구를 뺄 것이다? 아, 나 미리 냈던 세금을 빼다. 소위 말해서 원천징수된 게 있으면 얘를 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를 무엇한다? 우리는 낸다.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소득의 구분하고 관련돼서 나온 부분 들여다 볼게요, 여러분.
자, 소득의 구분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과세된다, 우리 분류과세된다 이런 표현 썼었잖아요. 그러면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될까요?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하겠죠. 종합소득. 그래서 여러분 노란색 표시해드린 건 외우시고자 한다면 앞자를 따서 2배 4근 연기로 외우셔라 라고 표시해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라는 거로 소득이 분류가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 자, 그러면 이자부터 시작해서 양도소득까지 놓고 봤을 때 원천징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 그러면 지금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퇴직소득은 반드시 소득을 지급하는 자, 뭘 해야 된다?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뭐는 없다?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원천징수는 사실상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만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과세권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왜 부가가치세도 과세권이 있는 데서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국내에서 무엇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국내가 아니라 어디에서 발생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있겠죠. 국외 발생소득. 자, 그럼 여러분 국외 발생소득은 원천징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네, 이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 이런 분리과세는 단독으로 등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원천징수 됐던 것 중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가 먼저라고 보신 게 맞아요. 그럼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는 소득에 들어가서 봤더니 우린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업소득은 이 원천징수는 있지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소득 중에 분리과세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분리과세의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걸 뒤가서 배울 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건 내 선택의 소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과세를 갈 수도 있고 종합소득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종합과세되는 소득으로 갈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갈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엇해라? 선택을 해라. 분리과세로 갈 건지 종합과세로 갈 건지. 그래서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적 분리과세가 사업소득에 등장을 해버렸어요. 주택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 동그라미를 해드린 이유는 주택 임대소득이 현재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사업자 등록 중에요. 주택을 임대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 왜 월세를 놓고 있다라고 하는 집주인들이 있겠죠. 네, 그분들이 대표적인 주택 임대사업자예요. 그럼 그게 사업소득에 들어가는데 이 주택 임대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2천만 원 이하이면 무엇을 분리과세를 무엇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득도 이제 분리과세가 등장하는 게 있네? 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거 말고는 원래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사실상 없어요. 얼마의 사업소득이 있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추가된. 그래서 시중에 이 소득세 부분에 어떤 저자는 이 자리가 아직도 X라고 표시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지금 주택 임대소득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X가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을 빼버리면 또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열심히 벌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가 쓴 돈이 있으면 그 쓴 돈을 비용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세금의 부담이 낮아지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울 때 무슨 부분? 내가 열심히 벌은 걸 수익이라고 한다면 그 수익을 벌기 위해서 내가 쓴 돈이 있다. 그걸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실제로 내가 벌어들인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비용 인정 여부가 많을수록 우리는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부분? 세법에 오면 용어가 바뀝니다. 무슨 부분으로? 필요경비라는 거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필요경비라는 부분이 인정되는 소득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 있어요. 그럼 인정되는 소득은 누구이다?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이 세 개의 소득은 필요경비라는 걸 인정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자나 배당이나 근로나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는 우리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그리고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조심할 건 뭐냐면 다음 중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소득은 그럼 답은 뻔해요. 양도소득. 근데 양도소득이 없다. 그럼 누구 찾아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글씨가 있는지를 찾아라. 자, 그리고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여러분 분리과세라는 건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에 퇴직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사선을 그어드리긴 했어요. 근데 퇴직은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퇴직은 사실은. 그런데 분리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선을 그은 거예요.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어요, 여러분. 양도소득은 신고를 하고도 국세청이 저희 세금 신고한 거 전부 다 다시 따져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다 들여다볼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는 아예 분리과세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경비는 있는 걸 기억하시는 게 낫겠죠. 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3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억하신 게 좋겠습니다.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네, 이론 문제로 다 출제하죠. 이런 거 뭐 실기로 낼 수가 없을 거니까 네, 이론으로 출제가 됩니다. 납세 의무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납세 의무자는 크게 무엇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갑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어떻게 기억하셔라? 거주자가 아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도 마지막 시험에 거주자, 비거주자 뭐 물어본 걸 되게 길게 물어봤어요. 근데 뭐만 기억했으면 그냥 거주자가 아닌 자 이렇게 기억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 아니고 그냥 8월인가 10월달 시험이었네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거주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주자인 사람은 국내에 뭐가 있는 자? 주소가 있거나 우리는 며칠을 183일 이상을 무엇한 자? 거소한 자라고 얘기해요. 자, 거소라는 거 머무른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있거나 180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뭐라고 부르자? 거주자라고 부르자. 근데 이 거주자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적인 혜택을 받는 폭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연말정산 때 많이 물어본 게 이거예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하고 연말정산이 달라요? 라는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다르냐는 얘기겠죠? 달라요. 내국인, 외국인 연말정산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국인, 외국인이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연말정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 관련된 거에서 근로소득자 관련된 것만 싹 빼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183일 이상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소득세는요.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그럼 이 183일은 이 기간을 가지고 따져봅니다. 기존에는 무슨 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183일 이상 머물렀나요? 라고 했을 때 입국한 날짜부터 이렇게 따지는 관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1년이라는 관점을 놓고 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관점을 놓고 우리 절반 이상을 머물렀느냐라는 부분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도 달라지지만 무슨 부분?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이 납세 의무에 대한 범위가 또 달라져요. 자,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은 소득과 국외에서 벌은 소득 모두 다 납세 의무를 져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린 제한이 없다.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인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세금 부담을 해요. 그러면 국외에서 벌은 건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하나 써드리면 거주자는 지금 연말정산하는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요. 연말정산한다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거주자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공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인적공제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물적 돈이 있다. 그걸 우리가 물적공제. 자, 그래서 물적공제. 근데 이 물적공제에 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액공제도 이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주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물적 세액공제 부분을 전부 다 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연말정산을 할 때 누구였다라면 지금 이게 거주자였을 때는 무슨 부분? 다 되세요. 요건만 갖췄다라면 다 가능합니다. 라고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누구였다라고 하면 비거주자였더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생겨요.
자, 비거주자였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겠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내국인보다는 아무래도 비거주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은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국적을 갖고 따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내국인 따지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럼 연말정산할 때 비거주자이면 인적공제 가면 본인과 배우자와 뭐 자녀가 있고 존속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인적공제에서 누구밖에 안 되냐면 본인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결혼했다? 배우자 못 들어올 거고요. 그럼 자녀가 있다? 못 들어와요. 아, 나는 부모님도 내가 부양하는데 못 들어옵니다. 본인밖에 안 돼요. 그럼 인적공제도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인적공제에 사람이 없다라면 그들이 쓴 물적공제도 사실 안 돼요. 그러면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비거주자다? 그럼 네 것만 해줄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네 것만 해줄 건데 이 물적공제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냐?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냐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둘을 비교해보면 이 비거주자에 대한 물적공제, 물적 세액공제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대부분 이 사람이 비거주란 얘기는 한국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을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에 머무르는 게 1년에 3분의 2이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주소가 없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카드를 써도 국내에서 썼을까요? 아니면 해외에서 썼을까요? 해외에서 카드를 더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용카드에 대한 물적공제 얘기할 때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말정산 해보면 비거주자는 받을 만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이다. 그러면 더 희박이 되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도 다르지만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등장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어떤 것만 내냐면 거주자 연말정산만 내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를 시험에서 안 내니까 사실상 배운 적이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안 내면 우리가 자격증 수업할 때는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넘어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안 내지니까. 그래서 거주자로 거의 시험을 내고 있다. 자, 과세기간 들어갈게요, 여러분. 과세기간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이다 라고 하면 매년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 그럼 우리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이 보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면 일단 여러분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은 못 바꿔요. 이런 부가가치세도 세금 신고하는 기간 못 바꿔요. 1월부터 12월인데 그거를 6개월로 잘라서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못 바꿉니다. 자, 그리고 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 들어오면 우리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 다음 연도 5월 31일에 우리는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해라. 소매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자, 이 두 개는 예외적인 규정이에요, 여러분. 예외 규정. 자, 예외적으로 무슨 부분? 거주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리고 거주자가 출국을 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다라면 그럼 출국을 해서 비거주자가 된다라고 하시면 이 사람은요.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민 가는 거를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자, 그랬다라고 하면 이들은 일반적인 과세 기간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과세 기간이 무조건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 시작하는 개시일은 다 동일하겠죠. 1월 1일부터. 그런데 사망한 사람은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본다. 자, 그리고 출국으로 인해서 비거주자가 됐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봐라. 그럼 여러분 확정 신고하는 기한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사망한 경우에는요. 이 확정 신고를 언제 하냐면 상속 개시일이 생길 거예요. 네, 상속 개시일.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이 되는 날.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망한 날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상속 개시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망을 1월에 했다. 그러면 1월은 떼고 2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세면 돼요. 그래서 6월이라는 관점이 생기는 거고요. 자, 출국을 하면 우리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 출국일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출국한다 그러면 어제 신고를 끝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출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일 전일까지 해라. 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 다른 경우는 우리 사망과 출국이 아닌 이상은 우리 무슨 부분 소득세 과세 기간은 무엇이다? 같다. 이렇게 갑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니 왜 이렇게
무조건으로 가느냐? 자,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사업에 대한 부분에 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사업소득자가 사업을 하다가 우리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폐업 신고를 해요. 폐업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폐업을 언제 했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폐업 신고일을 보았더니 이 사람이 4월 30일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요. 그 4월까지 사업을 하고 4월 30일 날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사업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사업소득 더 안 하겠다고 폐업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결정하냐면 나 폐업 신고하고 그리고 무슨 부분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입사를 하면서 뭐가 생겨요? 이제 근로소득이 생기는 근로소득자가 되죠. 됐을까요? 그럼 우리 이제 뭘 체크할까요? 너 언제 입사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입사는 한 달을 쉬고요. 우리 6월 1일부터 출근을 했대요. 그래서 입사일은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무슨 부분? 근무 중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 끝나는 날짜가 10월 31일이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볼 건 이 사람은 무슨 소득이 있었어요? 사업소득이 있었죠? 자, 근데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무슨 소득이 생겼어요? 근로소득이 생겼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서 뭐 배우셨어요? 자, 소득의 방법은, 소득은 몇 개가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8개. 그 중에 6개는 무엇 해야 된다?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업소득을 있었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지금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근로소득은 입사일인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근로소득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중간에 무슨 부분 없다라는 관점이 생겨버리면 이게 합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부분? 아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소득은 무엇해야 되니까 우리 무엇해서 합산해서 종합과세 해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세 기간을 중간에 띄우는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로 간다? 우리 이 둘을 뺀 예외 규정 빼고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봐라.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무슨 소득과 사업소득과 무슨 소득을 근로소득을 무엇해야 돼요? 합산하죠. 다만 근로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의 행위를 한 걸 가지고 와서 할 거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자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음 연도 5월에 이 두 개를 합산하는 거에 대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회사한테 사업소득까지 합산하는 걸 해달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파란 글씨가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란색 글씨가. 그래서 법인은 임의로 사업연도라고 얘기하는 과세 기간을 무엇할 수 있지만 정할 수 있지만 개인은 사업자라고 해도 임의로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면 무엇 하셔라? 우리 합산해서 무엇 하겠다? 징수하겠다. 그걸 우리가 종합과세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이 과세기간 못 바꿔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런 출제를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내가 사업소득자인데 그럼 제가 싹 지우고 한 예 써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 자, 그래서 사업소득자이고요.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런 과세사업자란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폐업을 했답니다. 폐업. 자, 그러면 폐업일은 아까처럼 언제? 4월 30일에 했다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4월 30일까지 사업을 하면서 그 마지막 날 그냥 폐업을 해버렸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하고요. 우리 어느 부분 소득세 신고기간이 같냐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 다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이 사람 개인입니다. 개인. 그러면 개인은 예정신고 의무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1기 과세기간, 2기 과세기간만 가면 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우리 무슨 부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럼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이겠죠. 자, 그리고 언제까지 가셔라? 우리 폐업일까지 가셔라. 그럼 폐업일은 언제다? 4월 30일. 그리고 요 신고를 언제까지 하시면 된다? 신고는 우리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면 5월 25일까지 무엇 하셔라? 신고 납부에 대한 무엇이 된다? 기한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소득세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이 아니라 우리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 종합과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언제부터 간다? 1월 1일부터 너 12월 31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신고는 언제? 다음 연도가 되는 거죠. 익년이라고 표현하죠. 익년 언제까지 해라? 5월 31일까지 무엇을 한다? 신고와 납부라는 걸 할 것이다. 이때가 기한이 돼요. 됐어요? 자, 이런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더 복잡하게 내면 여러분 세무 1급은 법인세까지 건드려 버려요. 우리 법인세 아까 얘기해 드렸죠? 법인은 과세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회계 배울 때 회계연도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웠잖아요. 그럼 회계연도 뭐라고 배우셨어요? 회계연도라고 해서 회계기간은 우리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누군가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 누군가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를 하나의 회계기간으로 보죠. 그런데 그 회계기간을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 분명히 배우셨겠죠. 그 회계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우리 재물계 쪽에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회계 기간이란 걸 배웠을 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의 입장이 더 많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회계 기간 다 안 바꿔요, 여러분. 회계 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납세지를 가볼게요. 자, 납세지에 보시면 일반적인 소득세 납세지라고 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는 자 조심하실 게 부가세하고 소득세고 반드시 구분을 자꾸 하셔야 돼요. 비슷한 것도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 자, 우리 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는 어디로 가는 게 맞다? 주소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주소지.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와요.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되면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세무법인의 회계법인에 가면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5월에 종소세 신고 시기가 이제 돌아오면 그 대표인 사람한테 이거 지금 연락 왔죠? 우편물 받으셨죠라는 거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편물 받은 거 다시 넘겨달라고 하셔서 내용 보실 게 있어요. 그래서 주소지로 가는 거고요. 다만 주소가 없다라면 이 사람 머무르고 있는 거소지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비거주자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자,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비거주자니까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거나 뭐 어디선가 뭔가 소득이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사업장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 사업장으로 가라. 근데 국내 사업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더라. 소위 말해서 2개 이상이더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라? 주된이라는 걸 찾아라. 항상 이 주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된 국내 사업장으로 정리해주면 된다.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대요. 그럼 무엇 하시라? 소득이 발생되는 장소가 있지 않겠느냐. 그 장소를 우리 소득세 납세지로 얘기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지. 자, 여러분 원천징수 세액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주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주자는 해당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가라. 다만 사업장이 없다라고 하면 그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지로 가라. 그럼 여러분 회사에 종업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회사는 월급 줄 때 원천징수 하겠죠? 그럼 회사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소득 여기는 주소지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사업장 소재지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 자,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해당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가시라. 다만 사업장이 없다라면 비거주자가 거류하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대로 무엇하겠다? 납세지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자,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로 가시라고요? 원칙적으로. 우리 비거주자 얘기하지 말고 그냥 거주자 기준으로 갈게요. 자, 소득세 납세지는 뭐로 보는 게 원칙이다? 주소지로 보는 게 원칙이다. 됐어요?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디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납세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으로 가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우리 소득세라는 부분에서 뭐가 나오죠? 원천징수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원천 징수에 대한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얘는 사업장이겠죠. 구분 잘 하실 것.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납세지 지정이라는 거 볼게요. 납세지 지정. 자, 납세지 지정은 무슨 부분? 우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요. 무엇하는 거? 여기로 해라고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한 지정이 왜 나오냐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무슨 정리해드렸어요, 여러분? 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이고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이고 원천징수 납세지는 사업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소득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니 부가세 신고도 사업장에서 하고 우리 직원들 월급 주면서 원천징수에 대한 신고도 사업장에서 하는데 우리 무슨 부분만 종합소득세 신고만 주소지에서 하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예 무슨 부분 아니 나는 소득세든 부가세든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든 다 사업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신청을 하면 못하겠다. 지금 납세지를 그냥 따로 지정해 주겠다예요. 근데 대부분 사업장으로 많이 해요. 그게 납세지 지정이에요, 여러분. 납세지 지정.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이걸 해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무엇하면 신청을 하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럼 신청은 언제까지 하시냐? 자, 납세지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과세 기간에 우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지 지정 신청서를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3개월 전에는 뭐 해야 된다? 신청서를 내기 시작해야 되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우리 통지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요. 지정 여부 서면 통지가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 다음 자 납세지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납세지의 변경은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 또 하나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납세지 변경은요. 이 납세지가 세무서를 의미하잖아요. 내가 세금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내 관할지 세무서가 어디야? 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관할지 세무서가 무엇 된다라면 이거 변경이 된다라면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납세지 변경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업자를 무슨 사업자가 있고 과세 사업자가 있고요. 우리는 또 무슨 사업자가 있다? 이 면세 사업자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럼 과세 사업자는 무슨 법상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면세는 무슨 법상 사업자? 소득세와 법인세법상 사업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과세 사업자는 이 납세지 변경을 과세 사업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주소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장의 주소지가 바뀌었든 자기 집 주소가 바뀌었든 어쨌든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무슨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무엇했을까요? 납세지 변경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기일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여러분. 우리 분명히 무슨 부분? 사업자 등록 중에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누구는 그 정정사유 발생하는 거 신고해야 되는 사업자는 무엇해라? 즉시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즉시 하면 누구는 관할 세무서는 이 즉시 받은 걸 가지고 무엇하겠다? 당일에 내는 사유도 있고 3일 내에 하는 것도 있다. 근데 이 3일이 무엇으로 이제 2일로 바뀔 것이다. 이 얘기까지 했었죠.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니까요. 이 납세지 변경에 대한 걸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세와 법인세법상에 해당되는 이 면세 사업자는 무슨 법을 따라가라?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다만 재밌는 건 그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납세지 변경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셔라. 우리 15일이네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즉시인데 소득세나 법인세는 저 15일이라는 게 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변경 후 납세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벌써 말씀드렸던 게 유예기예요. 내가 무슨 법에 의해서 벌써 이게 끝났다라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법인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는 의미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자, 요거는 그냥 커다란 의미를 좀 설명하려고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업무적으로는 보는 시야를 갖고 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되는 소득의 구조를 눈으로 그려서 어디서 합산돼서 어떻게 가는지를 보셔야 될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6개의 소득을 무엇하겠다? 더해서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6개의 소득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자. 그럼 이게 소득의 순서는 절대 바꾸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뒤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에도 들어가 보면 이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자, 그런데 여기에 수익금액이라고 부르는 게 왜 들어오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를 배울 때는 회계 입장에서는 여러분 벌어들인 거를 뭐라고 배웠을까요? 열심히 벌은 걸 수익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게 소득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수익을 뭐라고 부르자? 뭐로 벌어들였다라는 부분의 의미인데요. 그거를 수익금액이라고 부르려고 얘기해요. 수익금액. 그래서 우리 수익이 소득세 오면 수익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작한 김에 법인세도 써볼게요. 자, 법인세에서는 이 수익을 뭐라고 부른다? 입금이라고 불러요. 회사의 이익을 가져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금. 자, 그러면 내가 벌기 위해서 쓴 돈이 있겠죠, 여러분? 돈. 그럼 우리가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회계에서는. 근데 소득세에서는 그 비용을 뭐라고 부른다? 필요경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부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게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법인세에서는 이 비용을 뭐라고 부른다? 손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임들이 일을 할 때, 야, 그거 손금 처리되는지 알아봐. 그러면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알아봐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경비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 경비 인정된대? 그러면 비용, 경비, 송금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선임도 있어요. 자, 송금의 손과요. 비용의 비를 붙여서 손비 처리가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같은 말로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글씨인데 부르는 게 어떤 입장을 부르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는 거. 그럼 우린 지금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내가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자 수익 금액이 발생이 되고 배당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배당 수익 금액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자나 배당은 내가 특별한 노력을 안 한다고 봐야 세법의 입장에서는 야 네가 돈놀이 한 거잖아. 돈놀이 하고 있으면 네가 잘 투자했으면 일정한 약정된 날짜에 무엇할 것이다. 아니 이자가 통장에 들어오겠지. 배당도 들어오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나 배당은 불로소득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로소득의 성격.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로소득의 성격으로 보고 있으니 뭔가 빼주는 걸 인정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하는 거 있을 수는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받은 이자나 배당이 그대로 이자 소득 금액이라는 거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만, 자, 이들은 원천징수를 한다, 안 한다? 한다겠죠, 여러분. 그럼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있으면 무엇 해야 돼요? 빼고 종합소득 넘어갈 거거든요. 왜냐면 본연의 소득에서 대가 떼어내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빠진다는 의미를 지금 써드린 거고요. 자,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는 부분. 근데 이 사업소득은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등록 사업자도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분들 음식점에 갔더니 개인 사업자라고 사업자 등록 걸려있다. 그분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사업자 등록을 내버리면 저는 면세로 분류가 되지 않고 과세로 분류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사업자 등록을 낼 수는 있지만 제가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걸 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교육사업이 아니라 제가 용역 제공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육사업을 낸다라면 학원을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라는 거로 사업을 내겠다? 그러면 인적 용역에 대한 용역 제공이 돼버려요. 그러면 전 자연스럽게 과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런 걸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내고 싶어 하지 않죠.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럼 저희는 사업소득에 들어가지만 강사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는 프리랜서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프리랜서가 대부분 무엇으로 분류가 된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프리랜서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대표적이다. 그들 무등록 사업자라고 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국가가 무등록 인정하는 사업자. 그러면 그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업 수익 금액에서 필요용비를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 나올 것이다. 자, 이 사업소득 금액도 원천징수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원래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없었다. 근데 이제 세법 2년 전에 바뀌면서 우리 주택 임대소득이 얼마이면 2천만 원 이하이면 우리는 무슨 부분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우리 노동을 제공하면서 근로에 대한 소득이 생깁니다. 그럼 그걸로 근로소득금액, 수익금액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 그럼 그 수익금액에서 우리는 무슨 부분? 필요경비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근로자는 필요경비 인정을 안 해주면 세금 부담이 너무 많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와 연금에 대해서는 무슨 제도를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근로소득공제, 연금은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소득금액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 소득금액에서 우리는 원천징수 당연히 하겠죠. 다만 이 원천징수 할 때 우리 인사에서 배웠던 용어 기억해야 될 거 상용직이라는 거와 누가 있다. 우리 일용직이라는 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럼 일용직은 우리 세금 뗀 거로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원천징수 당연히 하는데 일용직의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과세를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용근로는 무엇한다? 빠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연금은 55세부터 수령하는 연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65세부터 수령하는 연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5세는 사적연금이라고 우리가 잠깐 배울 거고요. 그리고 65세는 공적연금을 배울 겁니다. 그럼 그 연금을 받은 게 있다. 그들을 우리가 연금 수익금액이다라고 부를 거고 거기에서 연금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연간 900만 원까지밖에 사실 공제 안 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금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연금도 원천징수 하느냐? 네, 원천징수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고 이 중에 우리 분리과세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분리과세 된 건 종합소득으로 안 가져갈 거니까 제외된다고 표현을 하겠죠. 자, 기타 수익금액. 자, 지금 이 기타라는 건 이자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근로도 아니고 연금도 아니고 퇴직도 아니고 양도도 아닌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법에서 이건 기타 소득을 내가 인정할 거야 라고 정해진 소득들. 자, 그런 기타 소득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기타 수익금액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기억할 건 뭘 거냐면 80%를 인정하는 필요경비. 그러니까 이 수익금액의 80%, 그리고 60%를 인정하는 필요경비. 야, 네가 증명하는 것만 인정할게 라고 하는 부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우리는 빼고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도 원천징수를 하느냐?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타 소득금의 원천징수는 보편적으로 20%를 떼겠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뭐가 되는 게 있다? 분리과세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다? 제외. 여러분들 복권 사요? 복권? 그럼 복권이 대표적인 기타 소득이 있거든요. 그러면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에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이 복권은 3억짜리 당첨이 되든 20억짜리 당첨이 되든 무엇한다? 우리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20억 당첨이 되면 그냥 내가 복권에 대한 당첨 소득 받을 때 세금을 벌써 뗐을 거거든요. 그럼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소득들은 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 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 사업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에 우리 합산하는 걸 뭐라고 부르자?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한다. 근데 이 소득금액들이 들어올 땐 분리과세가 따라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소득금액을 6가지 소득금액을 무엇한다? 합산한 게 종합소득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업무에서는 그냥 소득이라고 부르든 소득금액을 부르든 수익금액 부르든 우리가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우리 소위 말해서 개떡같이 말해도 살떡같이 알아들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실무자들이 신입한테 얘기할 때 신입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 구분을 안 해요. 자기는 아니까. 그래서 세금 계산서도 계산서, 계산서도 세금 계산 이렇게 막 합쳐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면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소득 얘기할 때도 어떤 사람은 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엄연히 달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무슨 소득이라는 건 지금 특별한 변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지 않으면 이 수익 금액이라고 부르는 게 소득이에요. 그러면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근로소득 금액보다 더 큰 거예요. 누구를 빼기 전? 근로소득 공제를 빼기 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너 한 달에 월급이 얼마야? 그게 근로소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근로소득 금액은 그 한 달에 월급이 12달치 모아서 우리가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나온 게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용어예요. 시험 보실 때 이거 중요해요. 근로소득으로 주었다? 라고 했을 때와 근로소득 금액을 줬을 때 글씨 반드시 구분합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되고요. 그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공제를 하겠다? 인적공제. 자, 그리고 이 종합소득 공제에 들어온 사람이 연금에 대한 걸 가입한 게 있다? 그럼 연금보험료 공제. 자, 그리고 근로자한테만 특별히 해줄게라고 하는 특별소득공제가 있어요. 그럼 그래서 특별자가 붙은 건 어떻게 생각하자? 근로소득자한테만 해주는 공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람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혜택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빼고 나면 우리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우리 무엇을 하자? 세금을 뗍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요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자, 그 세율은 우리 교재는 안 써드렸지만 무슨 부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몇 프로가 있다? 6%부터 최대 42%까지 7단계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산출 세액에서 우리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라는 걸 뺍니다. 자,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액 감면 중에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 대한 얘기. 자, 그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 있으면 해주셔야 되고, 이건 전산세무도 시험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기 때, 전산 실무할 때 얘기할게 한 번 더. 가장 기본 얘기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별세액 공제 등이라고 써드렸죠. 특별자가 안 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 아, 내가 무슨 부분이 있었다. 나 병원 다녀온 거 있어. 의료비 세액공제. 아, 난 교육비 낸 거 있어. 교육비 세액공제. 아, 나 기부한 거 있는데 기부금 세액공제.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런 공제들이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나 연금 가입한 거 있는데 그러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이라고 써드린 건 여러 가지 종류가. 그래서 우리 대부분들 연말정산 이라는 걸 시험에서 내겠다. 그러면 대부분 아, 종합소득 공제 부분에 들어간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를 모르면 일단 연말정산 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액 감면과 공제 부분을 못하면 우린 아예 다음 단계 못 넘어가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이란 표현은 연말까지 준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겠다라는 용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라고 해서 배운 부분 있죠. 그걸 그대로 어디에 적용하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니까 여기서 종합자를 안 붙이는 것 뿐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다른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다른 법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너 세금 얼마 내면 돼? 라는 부분. 근데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면 무슨 부분이? 아이, 가산세라는 게 여러분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가 있으면 더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땐 가산세를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 가산세는 5월에 종합소득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누구를 빼라? 기납부세. 그러면 제가 근로자 입장을 놓고 보면 저는 달달이 월급 받을 때 원천 징수해서 원천 납부했던 세금이 있다 없다? 있겠죠, 여러분. 또는 저는 사업소득자라고 했어요. 그럼 저 강의료가 들어오겠죠? 그 강의료 받을 때 저 세금 떼고 줬겠죠, 상태편에서. 이해되셨어요?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그것도 원천 납부는 저는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사업소득자는 법인처럼 무슨 제도가 있다? 중간 예납에 대한 세액 제도가 있어요. 다만 법인은 1월부터 12월 31일에 회계연도를 쓴다라면 1년의 절반을 뚝 잘라서 그럼 6월이죠, 여러분. 그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중간 예납에 대한 신고라는 게 의무예요. 걔는 신고예요. 신고가 의무. 다만 개인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무슨 부분? 고지납부해요. 그래서 11월에 합니다. 11월에. 그거는 뒤에 가면 우리 세 번째 챕터에서 그 얘기 나올 거고요. 시험에 당연히 이론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 이렇게만 듣고 가세요. 그래서 이거 빼고 최종적으로 무슨 부분? 차가감 납부할세 또는 차감 납부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제가 하나 써드린다라면 이 자리가 무엇이면 양수네요 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된다? 납부입니다. 납부. 자, 근데 이 자리가 음수래요. 그럼 여러분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것이다? 환급이요. 그래서 연말정산 끝나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이 자리가 양수이면 납부할 금액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월급 줄 때 요거만큼 월급에서 더 떼요. 세금을. 그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슨 부분? 우리 지금 하나의 강좌로 좀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라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첫 번째 강좌가 중간에 마이크도 좀 문제가 있고 막 해서 중간에 조금 붕 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구조에 대한 부분의 흐름을 조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낸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그러니까 소득세 전체적인 특징 얘기랑 우리 왜 과세기간 얘기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사망했을 때 그리고 무슨 뭐 비거주자 출국으로 인해서 비거주자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걸 가장 많이 냈었어요. 소득세 특징이나 그걸 가장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그냥 단순히 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큰 구조로 물어보는 부분의 그림 그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단독으로 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거보다는 우리 아까 소득의 구분이라고 해서 분리과세 되는 거 그리고 종합과세 되는 소득 그리고 원천징수, 뭐 필요용기 인정 여부 이렇게 했던 박스 내용이 있었죠. 오히려 그 부분을 또 많이 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